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그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얼굴을 보고 직접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치 않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처음 시작하지만은 한번 도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볼 때 건강하게 코로나를 잘 극복된 모습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을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란 첫 번째 객관적인 측정을 해야 돼.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즉 숫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정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 본인이 임의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주관적으로 빠르다 또는 느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 빠르다, 느리다라는 주관적으로 측정한 것을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킬로미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그 속도로, 아워.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속도. 이 속도는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미터 퍼 세크로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측정된 것은 정확하게 누가 더 빠른지, 얼만큼 빠른지를 비교할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그러면 인간이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거리를 처음에 어떻게 측정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한자, 한척, 뭐 이렇게 측정을 했죠. 심리, 오리,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 거리나 길이를 측정을 할 때, 아, 한치, 한치라는 말은 사실 그 엄지 한 마디를 얘기를 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단위를 조작을 만들었겠죠. 어, 그렇게 해서 뭐 한자도 만들고 한차도 만들고 그래서 과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발의 크기, 한 걸음의 크기 1피트라 그러죠. 주로 이제 신체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시간도 간단해요. 사실은 완벽하게 과학적이진 않지만은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했냐?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다시 아침에 뜰 때 해가 떠서 졌다가 다시 뜨는 시간, 이 시간을 하루라고 해요. 이거를 자꾸 세분을 하면은 나눠지겠죠?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절반으로 나누고 나누다 자꾸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들이 나죠. 한국에서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이 12시간으로다가 나누기도 하고 서양에서들은 비슷하게 나눴겠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간이라는 거나 거리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막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1초라는 것들은 어떤 시간의 단위를 놓고 그거를 1초라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을 일초라고 하자. 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도 마찬가지 1cm, 1mm 그것들을 일정한 거리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 사실 센티미터라든가 시간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기로 약속을 된 거죠.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 시간도 그리고 거리도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속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측정이라는 것은 거리나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해서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결과와 한 가지 측정된 변수와 한 가지 또 다른 측정된 변수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즉 시간과 거리와의 뭐죠?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 학문이 과학이 발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어, 그럼 운동과학은 어떤 거냐? 운동과 생리적 변화, 생리학적인 변화와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과학이 발전을 한 거고, 또 심리학적인 변화, 사회학적인 변화, 교육학적, 역학적, 이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과학이 발전을 한 거고, 수립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어, 체육학과는 체육, 즉 운동을 하나의 변리로 놓고 다른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역학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심리학, 운동이라는 것은 응용학문이고 생리학 같은 것은 과거에 오랜 시간 학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체육학과에서도 생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아, 어느 순간 운동은 빠지고 생리 그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운동을 빼고 생리학만 연구를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있던 어떤 학과는요. 교수들이 연구를 잘하니까 생리학, 운동생리학 교수가 너 연구 잘하니 일반 생리학으로 와서 연구를 해라. 심리학 교수도 운동생리학 하지 말고 그냥 심리학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초빙을 하고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학과에 다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학생들만 널그러니 남아있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결국 뭐냐? 운동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응용학문이고 운동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과 다 포함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운동이 포함이 되고 이런 생리, 심리, 사회, 교육, 역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정체성이 바로 운동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더라도 과연 그게 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생리학과 관련된 것,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과 근육이 어떻게 운동을 하면은 더 많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학적 관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은 뭐냐? 스포츠 심리학은 운동 및 스포츠와 인간 심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학문이 바로 어, 운동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운동 및 스포츠 심리학. 자,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다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운동 수행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심리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
대학교 입학 시험 볼 때 100m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잇몸 일으키 시험을 보죠. 그럼 시험을 봤을 때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떨리는 마음. 그런 떨리는 마음이 100m 시험이나 잇몸 일으키 시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까? 이렇게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또 운동 수행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꿀꿀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나왔더니 기분이 싹 풀렸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너무 열이 받아요. 그래서 샌드백을 막 두들겨 팼어요. 걷어찼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운동 수행이 심리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운동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사실은 스포츠 심리, 운동 심리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내린 정의를 얘기를 해요. 자, 스포츠 심리학에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 개인의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는 스포츠 참가가 즉 운동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이해가시죠? 좀 전에 나타난 도형으로다 도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서 불안이 농구 선수의 자유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과학은 변수와 변수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아까 속도는 어떻게 킬로미터랑 퍼 아워 시간과 거리의 관계로다가 정의를 되듯이 마찬가지로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운동 수행이죠. 불안한 마음이 자유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네, 떨리는 마음이 높으면은 자유투가 잘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자신감은 아동의 수영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신감,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할 수 있다라는 마음. 수영, 그럼 이 자신감과 수영학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수영을 잘 배우겠죠. 코치 처벌은 때리는 거죠. 칭찬이 팀 응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응집력이라는 것은 팀원들끼리 잘 뭉치고 단합된 힘을 나타내는 것을 응집력이라고 해요. 코치가 때리고 욕하고 처벌하면은 당연히 응집력이 좋아질까? 그렇지 않아지겠죠. 네. 다음 심상훈련은 머릿속으로 운동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부상 회복을 도와주는가 그렇지 않는가. 어, 두 번째 스포츠 참가가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포츠를 하면은 성격이 난폭해지나요? 어, 조깅은 우울증을 낮추는가. 조깅과 우울증. 체육을 매일 하면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지는가. 자존심이 높아지는가. 자존심과 자존감은 약간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게요. 운동부 활동은 성격 발달에 좋은가 등을 공부를 하죠. 근데 스포츠 심리학이 많은 선배들이 또는 현장의 지도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어렵냐?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들이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 탁 가슴에 탁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딱 이것만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라. 그러니까 운동과 심리적 마음, 이거의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임용고시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스포츠 심리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 노인, 어린이, 전문 운동선수, 건강 운동 참가자, 신체 정신 장애인, 각급 일반 운동선수, 코치,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즉 모든 운동을 담당하고 경험하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우면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또는 본인이 운동을 참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를 해요. 학회 발표를 하고 학술지 논문의 게재를 통해서 지식을 발전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50여 편의 논문을 체육학회지, 스포츠 심리학회지에 투고를 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는데 기여를 했어요. 다음엔 교육이에요. 대학에서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현장에서 초등, 중등, 고등의 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코치, 그리고 교사들에게 스포츠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다음에는 현장의 운동선수들에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운동 수행력을 높이기 위한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서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이후 그 구간만, 자기가 넘어졌던 구간만 가면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림 거려서 운동 수행을 잘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잘 극복하면 다행이겠지만은 극복할 수가 없을 때 저희같이 스포츠 심리학자가 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것을 쉽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아, 태동기라 그래서 노만 트리플릿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스포츠 심리학 관련돼서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사이클을 타던 사람인데 본인이 사이클을 혼자 탈 때랑 친구랑 같이 탈 때랑 경쟁자가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 상당히 사이클 운동 수행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예측하겠듯이 혼자 할 때는 운동이 힘들어요. 근데 둘이 누군가가 같이 옆에서 달려주면은 훨씬 덜 힘들고 운동 수행력도 높아져요. 이것을 계기로 스포츠 심리학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후 그리피스 시대에 북미 스포츠의 코칭 심리학이랑 경기 심리학 이런 것들을 창설을 하게 되고 프랭클리 헨리라는 사람은 운동학습 및 제어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요. 이후 학문적 도약기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단순한 운동과 심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던 연구보다 더 깊이 선수의 운동 수행력을 증진시키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만 담당하던 전문 학회도 창설을 하게 돼요. 사실 과거에는요, 이 스포츠를 다루는 전문 학회가 없을 때는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논문들을 일반 심리학회지에 투고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일반 운동에 경험이 없거나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운동과 관련된 논문을 심사를 할 때는 문제점이 많겠죠. 그래서 왜 이런 논문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논문 같은 거를 심리학회 투고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투고 못하게 되겠다, 그런 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스포츠만 담당하는 전문 학회를 창설을 해서 결국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학회가 창설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 것들,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을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현재 스포츠 심리학은 1978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문 학술지가 발간되고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하위 영역이 여러 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행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도 하고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 운동학습 제어라는 영역이 스포츠 심리학으로 많이 바뀌기도 시작을 하고, 또 현장에서도 스포츠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심리적인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운동 능력이 높아지는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현장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더 와서 선수들을 상담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스포츠 심리학 관련 학회가 있죠. 그래서 한국체육학회는 스포츠 심리 영역이 따로 있고요. 또 1989년도에 이제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창설이 되고 1990년도부터 스포츠 심리학회지가 발간되기 시작해요. 다음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은 이제 이 스포츠 심리학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 영역이에요. 밑에 있는 스포츠 심리학은 협이에요. 좁은 의미. 근데 이 스포츠 심리학을 모두 이렇게 다 통틀었는데 어떻게 스포츠 심리학, 운동학습, 운동발달, 운동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심리학이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심리가. 그래서 성격이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동기가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안, 집단 응집력, 사회적 특징, 관중,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스포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운동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 운동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운동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운동 학습 과정은 무엇이냐, 운동 기억은 어떤 형태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운동 학습이에요. 운동 발달은 뭐냐? 유전과 경험, 발달의 원리, 운동 기능의 발달, 학습 및 수행의 적정 연령, 노령화,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에는 손발 오물오물 거리다가, 처음에는 배밀이 발 움직이다가, 기다가, 배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엉덩이 들고서는 네 발로 gis다가, 뭐 걷고, 뭐 이런 발달 과정들이 있죠. 그런 과정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운동 발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포츠를 가르칠 때 유치원들은 어떤 거를 가르치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연령대에 맞게 어떤 운동 기술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운동 발달입니다. 다음에 이제 운동 제어가 있는데 운동은 어떻게 제어되느냐, 그와 관련된 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정보처리 이론이라든가 뭐 협응 이론이라든가 등이 있는데, 이런 운동과 관련된 운동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운동 제어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스포츠 심리,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돼서 구분해서 수업에서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너무 영역이 넓다, 보다 어, 범주화시켜서 같은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서 하자. 그래서 이제 크게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 행동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고, 이제 협의 스포츠 심리학에는 스포츠 사회 심리학,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 운동 심리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사회 심리라는 것인데, 사회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본다기보다는 팀을 보고 집단을 보는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팀이 있죠. 그 팀의 선수들 11명, 주전 선수 11명, 후보까지 다 합쳐서 뭐 그 팀의 그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팀을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팀 움직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엔 운동행동이 있는. 운동행동은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발달. 이렇게 하죠. 다행히도 경상대에서는요, 요 과목을 1학기 때 배우죠. 요 과목을 1학기에 배워요. 이쪽 과목, 이제 운동학습 제어, 이렇게 운동학습 제어, 이제 발달이 좀 빠지긴 했는데, 요게 2학기 때 배워요, 2학기 때.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 심리학 한 과목만 배우고 졸업한다거나 또는 운동행동과 관련된 한 과목만 배우고 졸업을 해요. 그런데 경상대학교는 좋은 학교라서 스포츠 심리학과 운동행동 모두를 배워요. 왜 그러냐? 왜 이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 임용고시 시험에 이 영역이 전부 다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배우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려면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은 내용을 혼자 공부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행히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스포츠 심리 학회지 학술지예요. Journal of Sports and Exercise Psychology.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스포츠 사이콜로지스트, 스포츠 심리학자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외국에 이제 창간되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저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호주에도 있고 북미 스포츠에도 있고요. 예, 캐나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국내에서는 어, 한국체육학회지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지가 있고 1990년도에 창간이 돼 있죠. 예. 자, 세부 연구 주제예요. 스포츠 사회 심리, 뭐 성격, 동기, 강화 피드백, 불안 스트레스, 경쟁과 협동, 집단 응집력, 리더십, 도덕성, 공격성, 청소년 발달 이와 관련돼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현장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업 계획입니다. 제가 사용할 주 교재는요. 스포츠 심리학의 이해라는 책으로 정청희 김병준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현재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깨끗한 책을 하나 구해서 서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출판사에 보내서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주려고 해요. 이 책이 다른 책보다 쉽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어, 이 책을 주 교재로 쓰려고 하고요. 이 책은 경상대 주변에 복사할 수 있는 집에 알아봤더니 13,000원인가 달래요. 근데 서울에서는 훨씬 더 좋은 품질로 10,000원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 안 좋은데 학생이 돈이 없는데 이게 더 낫겠죠? 어, 만약에 이 책을 구입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쉽지만 꼭 필요하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겠다면 할 수 없고 제대로 시켜줄게요. 자, 다음엔 스포츠 심리학이 12주 정도를 배우면 다 끝나고 한 3주 정도는 운동 심리학을 배울 거예요. 이 운동 심리학도 이제
이해와 활용이라는 것을 무지개 출판사의 김경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강의 계획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아니, 채점은 어, 기말고사가 60%,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20%, 그 다음에 과제가 20%예요. 그래서 총 100%로 채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제가 조금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과제 점수를 조금 더 올리고, 어, 기말고사 점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채점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채점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파 편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할게요. 음, 아,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수업을 제가 이 캠퍼스에다가 운동 심리학 내용, 그러니까 운동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운동과 수면에 대해서 2주차 수업을 올려놨는데, 이 코로나가 2주 이상, 4주 정도까지 또는 많게는 2달까지 이렇게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부족하지만 처음 한번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제 1장 성격과 스포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